자, 이번에는 2021년 4월 고3 학평 두 번째 독서 지문인데 인문 지문이에요. 그리고 문제 6개고요. 이것도 당연히 설계를 해야겠죠? 문제를 써보면은 이제 11번부터 16번까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고 접근해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일단 11번부터 보고 갈게요. 얘 보면은 5번 보세요. 5번 선지 보세요. 가와 나는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요 했죠. 이게 틀린 말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어떠한 비문학 지문에서도 무조건 다 틀린 말이에요. 비문학 지문이 뭐냐? 우리가 이미 뭐 어떤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생소한 뭐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는 지문일 수도 있겠죠. 그쵸? 생소한 또는 뭐 알고 있는 뭐든 상관없어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인 뭐 개념, 그냥 개념이라고만 합시다. 구성 요소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 주제를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설명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라고 전제를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설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비문학 지문의 경우에는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있어요. 니들 이거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 읽고 문제 풀어보자. 이게 비문학이에요. 여러분들이 푸는 비문학은 모두 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의미를 무조건 설명해야 돼요. 어떠한 지문을 가지고 전부 다 확인해 보세요. 개념 설명,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 치라 그랬어요? 단어가 정의됐을 때 치라 그랬죠. 그 단어 뜻이 설명이 될 때. 그쵸? 이 단어 뜻을 설명하는 이 정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정의뿐만이 아니라 뭐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거에 대한 설명에 밑줄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역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는 이거를 할 수 없는 지문이 있느냐? 스스로 한번 찾아보라 이거죠. 그런 지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어떠한 비문학 지문에서도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 동그라미의 의미에 대해서 밑줄을 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떠한 지문에 나와도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뭔가 좀 새로운 느낌으로 글의 뭐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건 그냥 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보는 국어 지문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이 말은 그러니까 절대로 이 문장은 반드시 성립해야만 하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5번 답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문제는 아직 이 11번밖에 안 봤는데 이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11번에서 검은색으로 11번에서 16번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11번에 이런 간단한 뭐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앞에다가 쳐놔야겠죠. 이미 풀었긴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12번을 보니까 니은의 관점에서 기억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반응이래요. 니은의 관점에서 니은의 관점에서 기억에 대해서 보인 학생의 반응이래요. 그렇다는 말은 일단 여기까지 읽어준 후에 푼다거나 혹은 이 밑줄만을 보고 풀 수 있다면은 그렇게 풀 수도 있을 겁니다. 밑줄만을 보고 푼다면은 앞에 자리 잡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다 읽고 나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뒤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접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번을 보시면은 가의 스톨니츠와 나의 비어즐리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 전체가 전부 스톨니츠고 전체가 전부 비어즐리 아닌가요? 여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봐야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입장, 아마 첫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 첫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 한 요 정도 느낌?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어딘가에 있다면은 그걸 캐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뒤에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 문제를 반으로 갈라주세요. 갈라주시고 스톨니츠만 따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스톨니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1번 선지와 2번 선지를 배치를 하시고 뒷부분에 비어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3, 4, 5번 선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14번과 15번에 대해서 그리고 16번에 대해서인데 16번은 단어 문제죠. 어휘 문제입니다. 16번은 어휘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에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언제 풀든 상관없어요. 그냥 보이면 풀면 됩니다. 읽다가 여기가 보이면은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보이면은 풀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것만 먼저 풀어도 되고 맨 마지막에 얘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휘는 제외시키고요. 그럼 14, 15번 묶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독서 동기, 뭐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A를 해결하기 위해서 A가 어디 있나요? 이거 문제에 나와 있구나. 이거는 웬만하면 뒤에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웬만하면 뒤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거에서도 이제 앞에 거 뒤에 거 전부 다 구별을 해버리면은 얘는 이 묶여있는 독서 동기, 뭐 독서 과정,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섞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랑 15번은 정확하게 딱 특정 부분을 지문에서 찝어준 것이 아니라면 그냥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푸는 순서는 16번은 논외로 치고 언제 놔도 상관이 없고 11번, 12번, 13번 그리고 아니다. 11번 그리고 13번의 절반 12번, 13번의 절반 그리고 14번, 15번 요 순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굳이 이렇게 절반 판별하지 말고 그냥 12번, 13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가 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별로 크게 엄청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좀 퍼즐처럼 조각처럼 짜맞추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13번은 한 문제라고 보지 말고 스톨리츠에 대한 문제고 비어즐리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문제 중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러면은 뭐 지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체크를 해놓고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좀 옮겨 붙인 다음에 풀어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스톨리츠, 사람 이름 처음 나오니까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스톨리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미적 태도라는 것은 무관심적, 공감적, 관조하는 태도래요. 그래서 이 무관심적, 그리고 공감적, 그리고 관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은 스톨리츠가 말하는 무관심적이면서 대상 자체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하는 태도가 뭔지 알게 되겠죠. 비어즐리 볼까요? 비어즐리는 미적 대상이란 비평될 수 있대요. 이거 보시면 딱 봐도 비평과는 거리가 좀 멀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비평할 수 있다 그러죠. 뭐 그는 뭐 미적 대상이 주관적 태도에 의해 규정될 수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술 작품 자체의 속성, 어떤 재료를 썼는가, 뭐 구도가 어떤가, 뭐 이런 거죠. 아씨 나한테 너무 아름다워 보여 이런 주관적인 나 저걸 보니까 눈물이 흘러버렸어 막 이런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객관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구분의 원리 그리고 지각 가능성의 원리를 통해서 자신의 객관주의적 입장 즉 예술 작품에서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은 배제해버리는 그러므로 당연히 구분의 원리를 알아야 될 거고요. 지각 가능의 원리를 알아야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문을 전부 다 읽고 풀어야 되나 밑줄만 보고 풀어야 되나 한번 봐봤는데 밑줄만 보고 풀어볼게요. 자, 밑줄만 보고 푸는 그걸 보면은 왜 그렇게 여러분들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방금 전에 지문에서 요 정도 정리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읽었으면 더 읽었지 이것보다 덜 읽진 않았겠죠. 그쵸? 자, 봐요. 기억. 특정 신을 찬미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각 작품에 대해 감상자가 자신의 종교적 기준과 다르다. 이 입장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톨리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길어가지고 전부 다 말은 못했지만 아무튼 간에 이러한 것이 나왔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어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짝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비어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어요? 객관주의예요. 객관주의. 그쵸? 객관주의입니다.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습니다. 그쵸?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조각 작품에 담긴 특정 신을 찬미하려 한 예술가의 의도. 예술가의 의도 역시 이 예술 작품 자체에 들어있는 거 아니죠. 그쵸? 지금 여기에서는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말하면 이 제작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도 그 의미가 규정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오직 이 예술작품 자체의 속성에 근거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만든 사람의 의견도 생각도 의도도 그리고 보는 사람의 생각도 의도도 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객관주의적 입장이란 이 예술가의 의도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긋고 그리고 두 개 남겠죠. 나 판별하면. 그래서 예술 작품과 어떻게 돼요? 이 의도는 예술 작품과 하나로 생각이 돼야 돼요. 예술 작품에서 구분이 돼야겠죠.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예술과 하나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동 떨어뜨려 놓고선 이 작품과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죠. 구분 두 개가 남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는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한 속성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이지 않은 거잖아. 없는 거죠. 답은 1번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13번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제 지문을 지금 안 읽어가지고 이거는 일시정지를 하고 어떻게 설명해줘야 좋을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눈으로 쓱 보다 보니까 이것도 좀 어처구니 없는 식으로 답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이제 시작하는데, 자, 봐요. 가의 스톨리츠와 나의 비어즐리의 입장에서 보기의 A와 B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브릴로 상자인데, 이게 이 안에 먹을 게 들어있을 거예요. 먹을 게 들어있는 어떠한 상자인데, 이 상자를 가지고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쌓아놓고 자기의 작품이라고 하는 순간 예술작품이 됐다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브릴로 상자라는 단어,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브릴로 상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 지문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을 거예요. 우리 독서 교재에. 근데 이게 몇 학년 건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간에 우리 독서 교재에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보면, 이건 그냥 실제로 제품을 담아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종이 상자가 A이고요. 이건 예술작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B는 현대미술가 앤디 워홀이 A의 모양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 브릴로 박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미술작품이래요. A는 작품이 아니고 B는 작품이 아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그 지문인데, 아무튼 그거를 제껴놓고 이제 스톨리츠 먼저 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답이 나와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새로운 뭔가 형식을 시도할 때는 뭔가 허점이 많아. 그래서 오히려 신유형이라고 쫄면 안 되고, 이것도 신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문을 나눠서 내는 게 2번이 처음은 아니니까. 하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된 방식일수록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스톨니츠는 A는 예술작품이 아니지만 감상자가 A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한다면 미적 대상, 그러니까 예술작품, 미적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 보는데, 앞부분을 보시면은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리고 이 미적 태도는 실제적 지각 태도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미적 태도는 뭐예요? 예술 작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상 자체를 무관심, 공감, 관조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렇게 무관심, 공감, 관조하면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선지 볼게요. 스톨니츠는 B를 실제적 지각 태도로 감상해야 미적 대상. 무슨 소리예요? 1번 선지에서 우리 이미 판단을 했잖아요. 미적 대상이 되려면 무관심적이고 공감적으로 관조해야 된다고요. 이건 뭐예요? 실제적 지각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바로 미적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미적 태도로 감상해야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 2번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15번을 풀면 돼요. 나머지 선지를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알겠죠? 합리적으로 답을 찾아냈으면 나머지 선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질문을 하거나요. 자, 이제 이 지문의 마지막 단어 문제는 뺄게요. 어휘 문제는 빼고 이제 14번, 15번 마지막 문제 두 개의 묶음인데, 이거 딱 보니까 무슨 화작 문제 같은 거를 갖다가 넣어놨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쉬울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니면은 뭔가 이상해서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볼게요. 이제
학생이 뭐 이걸 가지고 독서를 하고 뭐 어떤 판단을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서 동기, 주제별 체험 학습에서 미적 대상 경험학이라는 주제로 표현주의 연극을 보고 왔는데, 친구들이랑 나랑 너무 아름답다 생각했대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예술 작품이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독특한 가치들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간지 날 것 같다. 아니면 더욱 잘 감상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학생은 뭐 독서 목적을 확인하기, 경험을 떠올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읽기 중 단계에서 한다는 거니까 뭐예요?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자기 말로 바꾸어 말해보기.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제일 쉽다고 이야기하는 흐름 문제 또는 사실 확인, 내용 일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내용 일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 일치 문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흐름 문제 같은 느낌도 들죠. 좀 뭐랄까, 세부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듯한. 그래서 읽어보면 두 글은 모두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규정되는 미적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이 기억 밑줄에 예술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죠. 여기를 보시면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의도와 감상자의 신념이 달라서 그걸 배척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그리고 두 글은 모두 예술 작품의 유용성?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것이 미적 대상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적 대상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두 개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라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두 글은 모두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이거 딱 보고 바로 체크했다면 엄청 감이 좋은 거예요. 보시면은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 그리고 미적 대상이란 예술 작품의 속성 중 올바르게 감상되고 뭐 비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미적 대상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지각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작품 자체의 속성에 근거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객관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작품 자체의 속성에 근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작품을 지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4번. 두 글은 모두 감상자가 관심을 갖지 않아야, 뭐 여기서 무관심적 이 단어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 가는 맞다고 쳐요. 나는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이 작품 자체의 속속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나에서는. 그쵸? 그리고 5번 선지 보면은 예술작품의 미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상자와 예술가의 상호작용이 필요함. 이게 가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나에서는 감상자와 예술자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객관주의적으로 보면은 그 말은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리고 15번 볼게요. 학생이 A 요러한 예술작품들이 지닌 독특한 가치들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의 내용을 이제 다 지울게요. 가의 내용을 적용하여 읽기 후 활동,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 생각하기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이러한 앞에 이런 애들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애들은 별로 필요 없는 거고,
이걸 감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스톨리츠의 입장에서 이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하는 태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요 것들을 기를 수 있을지 빨간색으로 찾아보면은 요거 그냥 이것들 그냥 그 구체적인 설명 그냥 다 밑줄 지으면 돼요. 이해관계를 떠난다. 응? 이해관계를 떠나고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본다. 그리고 공감적 뭐예요?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키는 신념이나 편견과 같은 반응은 억제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조란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관조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뉘앙스랑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이 말이 좀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똥을 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꽃이 똥이구나. 똥이 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례로 음악을 듣는 감상자가 음악에 집중하여 멜로디를 따라 손으로 장단을 맞추는 모습. 그러나 대상에 이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관조가 의미하는 바의 전부는 아니고 대상의 독특한 가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식별력이다. 식별력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식별력은 반복해서 경험하거나 작품에 드러나는 표현 기법이나 작품의 구성 요소와 같은 지식에 대해 공부하거나 예술 형식에 대한 기술적 훈련을 함으로써 기를 수 있다. 여기 지금 이 체크한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징시를 감상하기 위해 상징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기. 이거 어디에 있어요? 표현 기법이나 구성 요소와 같은 지식에 대해 공부하거나 여기 있는 거죠. 2번 표현주의 연극을 감상하기 위해 반복해서 관람하기. 2번 선지 여기 있는 거고요. 3번 평시조를 감상하기 위해 평시조의 형식에 맞춰서 창작하는 훈련하기. 이것도 여기 3번 여기 있는 거죠. 형식에 대한 기술적 훈련. 4번 사실주의 역사를 감상하기 위해 영화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기. 작품의 구성 요소에 대해 지식에 대해 공부하기. 여기 4번 또 있죠. 1번이랑 4번 있고. 그래서 5번이 그건데 곡의 섬세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력 발휘 하기라고 하는데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얽매여야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번 선지의 근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의 근거인 거고 나머지 애들 결국은 이 관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좀 어렵게 내려면 이제 여기에서 한두 개, 여기에서 한두 개, 여기에서 두세 개 그렇게 내면은 이제 이게 2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3점짜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스스로 다시 이 질문 어려웠다면 스스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쭉 설계를 하고 하나하나 퍼즐 맞추는 작업을 꼭 해보세요. 그거를 연습하셔야지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쌀라쌀라 떠드는 것만 보고 순간적으로 이해됐다고 그냥 그걸 이해됐구나 오케이 나는 이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그대로 점수가 전혀 시간 지금 이 강의 30분째 찍었는데 목 막 아파가면서 이 30분을 사실은 그냥 허공에 날린 겁니다. 무조건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 이거 스스로 하게 되려면은 최소한 30분, 최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스스로 계속 천천히 꼬박꼬박이 아닌데 꼼꼼하게 해야만 스스로 해결 가능한 상태까지 소화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